김광수의 경제소프트.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경제소프트 집 나간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뒷덜미를 잡혀서 다시 들어올 줄 몰랐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소장님, 기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요,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빠이빠이 이러고 갔잖아요. 예, 딱 한 달 만에 돌아왔네요. 예. 제 의지가 아니라. 예. 그 문화 아나운서께서 이제 그 잠시 외유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하는 그 글을 하나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한 분? 예. 근데 한 조회수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강력한 로비를 네. 통해서 네. 다시 이렇게 붙잡아 왔죠. 예. 그 길경식 연구이사님 저 이럴 줄 몰랐어요. 왜요? 예, 강력하게. 몇 차례 요구를 해가지고. 예, 진짜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고, 사실은, 이 뒷얘기 조금 재밌게 해드리면은, 제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최동석 이사님과 함께 세미나 매주 하실 뻔 하셨거든요. 제가, 그건 나가야겠다라는 사명감에 옛 정도 있고, 예. 다시 그 대학원생 모두가 돼서요, 열심히 경제 공부하겠습니다. 최 이사님이 그 이야기 들으면 화 안 내시나요? 그게 재밌어 하실걸요? 여기는 그 조직 문화 풍토가 굉장히 이렇게 좋네요. 저희는 완벽한 수평 구조이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소프트 안 들었고요. 해방감을 좀 맛보느라, 예. 근데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네, 다 모듈화돼 있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네. 주제별로 딱딱 이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달 쉬었다가 들어오셔도 똑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저 마포스퀘어에서 우리 길경식 이사님하고 저는 계속 경제 뉴스를 했거든요. 예, 김광수 주니어잖아요. 리틀 김광수, 우리 길이사님과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큰 두려움은 없고요. 예, 한 달 만에 제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싫든 좋든 일단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는, 예, 경제소프트 집을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예. 예. 자, 오늘도 우리 김광수 소장님의 신나는 경제 이야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경제 이야기가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김광수 소장님의 경제 이야기는 참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행이네요. 예. 재밌다라는 표현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재밌어야지 좀 하게 되잖아요. 공부도 재미가 없으면은 아무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하기 싫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네. 근데 이상해요.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는 재밌대요, 사람들이. 문화 아나운서 덕분이. 아니, 저 없을 때도 되게 재밌어 하시던데요. 네. 띄워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자, 오늘 첫 번째 해볼 얘기는 이 한국은행과 KDI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각각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청년 실업의 증가 원인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 제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임시직 비중의 확대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서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직 및 전직을 활발히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KDI는 장년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심의 재원 배분을 재검토하고 청년 인턴 제도는 직업 탐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 패키지형 사업으로 조정하여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유자 제한 업종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또 비슷한 이제 주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습 겸해서 지난주에 이제 20대, 30대 이제 취업을 앞두거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이제 세대들한테 이제 조언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편이고 오늘은 그 후편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제 이야기를 우리 20,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삼성그룹이 대학 총장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겠다라고 그 기사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걸 소개하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우리 20, 30대 새로 이제 사회에 출발을 내딛고 진출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 특히 인류대학을 졸업한, 명문대를 졸업한 머리 똑똑한 젊은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꼭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좀 이렇게 예전에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경제 소프트에서 언젠가는 한번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 이제 지난주에 전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점만을 추스려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째는 자기 좁은 대학 전공 4학년 동안 배운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삶 전체를 그 속에 가두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짧은 생각 속에 자기 삶 전체를 가두지 말라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저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저런 일은 나는 못해. 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돼. 부모님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 주위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으니까 내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나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것도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취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언이 이른바 좀 현실적이지 못한 허영심이라 할까요? 자존심을 버려라라는 거였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20, 30대가 자기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살 위험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인류대학을 나왔더라도 나는 그냥 인류대학 졸업자가 아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류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면은 그 고등학교만 졸업을 한 친구들 가운데 무슨 식당 차리거나 장사해가지고 돈 굉장히 많이 번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명색이 인류대학 나가지고 월급쟁이로 삼성이다 뭐다 이런 대기업에 가서 월급쟁이로 있어봐야 언제 잘릴지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려고 평생 그 가족과 자기 본인 합쳐서 얼마나 많은 그 물질적인 시간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 투자를 했냐 이거죠. 거기에 네. 대해서 받는 그 연봉이라는 게 20년 동안 근무를 한다라고 해도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수지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해가지고 사업에서 물론 잘된 사람의 이야기겠지만 돈 번 사람들은 몇십억 몇백을 벌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기죽고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소장님 그것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예. 제 동생이 평준화였던 학교에서 이제 비평준화로 바뀐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부산에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동문회를 갔답니다.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동문회를 갔더니 비평준화이던 그 졸업생들과 평준화일 때 졸업생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딱 왔는데 이제 주로 이제 평준화일 때 선배들은 자영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비평준화인 그 동문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을 많이 가서 이제 다 와서 명함 교환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에 딱 힘주고 나 여기 다녀 이러면서 하는데 제 동생도 물론 그 스카이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은 조용히 앉아 계시던 자영업 선배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힘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그 주인 밑에서 노비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인님이 참 잘해주는 그런 집에 나는 노비로 있어라는 식으로 마치 그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대기업에 가서 잘 적응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목매달고 가서 이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죠. 예. 개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라 경제 전체 차원에서도 불행한 거고 그렇죠. 그 대기업 차원에서도 사실 불행한 거고 가장 불행한 건 개인입니다. 본인이에요. 본인 차원에서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대기업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한번 따져봐라 이겁니다. 자기 전체 인생을 죽을 때까지를 한번 이렇게 내다보고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서 사회에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 그 삶의 터전이나 내 삶을 확보를 할 것인지를 한번 인류대학 졸업했다는 생각 다 버려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냉철하게 한번 다시 그 생각을 해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거였죠. 자기가 뭐 대학 졸업자가 됐든 뭐 인류대학 졸업자가 됐든 그런 걸 다 버리고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한번 다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라 하는 거였고 이제 세 번째가 시야를 넓혀라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이제 세상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20, 30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정말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뭐 한국이라는 개념 국가 개념 자체가 거의 심하게 말하면 없어져 버릴 가능성도 이렇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꼭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내 인생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일자리를 찾는데 굳이 꼭 한국만을 이렇게 좁은 한국만을 쳐다보고 그 안에서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시야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 때 이제 뭐 방학이 됐다 아니면 대학 1년 정도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한 뭐 몇백만 원 좀 벌어가지고 한 달이든 뭐 2주든
뭐 자기가 가고 싶었던 나라, 미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관심 있었던 나라 가서 여행 가지 말고 가서 내가 여기 가서 뭔가를 좀 이렇게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이나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가서 한번 실제로 부딪혀봐라 이겁니다. 부딪혀보면은 현지 가면은 영어 한국에서 백날 시험 공부하고 뭐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토익 아무리 점수를 좋게 받아도 네. 입이 안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나 그런 영어 사용하는 데 나라에 한 달 동안 가서 떠듬떠듬 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달라져요. 한국에 와서도 영어 공부하는 게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뭐 한 번도 갈 수도 있고 두 번도 갈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이런 쪽에서 좀 해외하고 연관시켜서 좀 뭔가 사업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편으로 말씀드렸던 거 우리 20, 30대 사회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세 가지.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좁은 생각이나 경험에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 전체를 가둬두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 좀 뭐랄까, 좀 허울, 껍데기를 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교까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현실 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인생살이로서 살아가는 것은 또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인류대학 나왔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명에 한 7, 80명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다시 사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시야를 좀 넓혀라. 이게 이제 전편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후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데 취직하려고 목매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야를 이제 순서가 생각을 넓게 갖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시야를 넓혀라.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좀 크게 가져라. 인생 한 번 사는 거거든요. 한 번 태어나면 다 한 번 살고 죽는 거거든요. 이왕 태어나서 살고 죽는데 뭐 인류대학 나오고 이렇게 똑똑하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굳이 대기업이든 뭐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가서 밑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평생을 산다라는 자체가 쫌생이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쫌팽이. 정말로 쪼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김광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한탕주의를 얘기한다거나 또는 큰 돈을 벌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아니죠. 그러니까 뭐 심하게 말해서 그런 한탕주의라도 좋다 이겁니다. 심하게 말해서. 그러나 내가 인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부터 내가 어떻게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다 돌아가신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이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돼버리면 훨씬 더 낫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 갖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 누구 막 욕을 한다 이겁니다. 저런 거 욕하다가 평생 끝나가죠.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도 없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엉터리 정치인이면 정부 관료들이고 공무원이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직접 제대로 된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틀에 갇혀가지고 욕만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자기의 어떤 자가 기대하는 정치적인 어떤 이상향도 실현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20, 30대 사회에 진출하려는 세대가 과감하게 자기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믿져봐야 본전이거든요.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기리사님 읽어주신 내용 중에서 그거예요. 노동시장에서 한번 이탈했다가 그렇죠. 다시 진입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저도 이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들어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호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번째로는 네. 남자답게 또는 여장부로서 배짱 있게 큰 꿈을 가져서 도전해봐라 이겁니다. 일단 한 번은 네.
일단 한번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이런 것은 나이에 관계가 없거든요. 저 연구소를 42살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그 시작할 때도 제가 일본 회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예. 90년대인데 제가 연봉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90년대. 근데 굉장히 잘 나가던. 잘 나갔는데 상상 그때는 1억 원 넘는 연봉 받은 사람이 정말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그 연말 결산하면 이제 회계 사무소에서 해주는데 다 놀랬어요. 그 당시에 1억 원 이상이면은 네. 뭐 지금도 사실 1억 원 이상 연봉이면 뭐. 네. 근데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연구소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 세상이 바뀌었어. 나름대로 내다보고 이건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 21세기는 그 인터넷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정보통신 사업자는 될 수가 없으니까 컨텐츠, 지식 정보 컨텐츠 아무리 정보통신 뭐 인프라 뭐 휴대폰이고 뭐 스마트폰이고 이렇게 깔아봐야 그 안에 뭐 실려 나가는 컨텐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 TV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방송 시설을 만들어 봐야 좋은 컨텐츠 프로그램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역시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식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런 걸 나름대로 내다보고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다 이겁니다. 도전을 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죠. 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온 그 과정을 이렇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한다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시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젊은 분들이 보면은 연구소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그런 걸 보면 하여튼 그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때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본 회사에 있었더라면 잘렸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전에 한국 대기업에 취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기업에 취직했더라면 지금 명퇴당해가지고 완전히 업자로 실제로 제 대학 동기가 100명 졸업했는데 네. 지금 거의 다 잘리거나 명퇴당하거나 거의 지금 현직에 남아있는 애들은 20명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또 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노후 대책에는 뭐네 다 소시민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업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나 아니면은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고 사람 사는 모습 똑같고 오히려 사업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더 떵떵거려 살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 인생 한 번 사는 거고 특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쪼잔하게 살지 말아라. 개인적으로도 쪼잔하게 살면은 자기 정말로 그렇게 쪼잔하게 살려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 뭐 스펙사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냐 이겁니다. 머리 좋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질러라 이겁니다.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질르면 실패할 확률도 적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해라. 그게 이제 네 번째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제 조언이고요. 다섯 번째는 과감하게 지르는데 제가 후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전부 제 경험담에 이렇게 바탕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제가 후회한 게 제가 연구소를 약간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00년에 연구소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저 혼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혼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드나라고 이렇게 이제 막 고민하고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그 미국계나 이제 유럽 이렇게 선진국의 그 이제 벤처로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된 기업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창업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나를 한번 쭉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네.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던가요, 혹시? 네. 그렇게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글로벌 기업이든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사업적으로 성공한 데를 보면 의외로 공동 창업자가 많아요. 아. 그 예를 제가 지금
들려드릴게요. 우리 기사님이 한번 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미국부터 쭉 하고 일본, 유럽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는 그 유명한 기업 중에 좀 오래된 게 인텔이 1968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고든 무어하고 로버트 노이스 둘이서 창업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975년에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 둘이서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거는 보통 그 스티브 발머를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스티브 발머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창업이 아니라 그 5년 정도 후에 이제 직원으로 입사를 한 거고 나중에는 어쨌든 공식 CEO까지 됐었고요. 그 다음은 애플 같은 경우에 1976년에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 그 론 웨인 이렇게 3명이서 또 공동 창업을 했고요. 또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거는 구글이죠. 1998년에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 둘이서 했는데 이 둘은 원래 이제 창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자기들 논문 쓰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가 이게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 이게 쓸데없는 거라고 안 사니까 자기들이 창업을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고. 네. 그 다음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하고 션 파커 둘이서 이제 그 정식으로 창업을 했고 그 이전에는 대학교에서는 한 5명 정도 대학생 친구들끼리 그 서비스를 했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자웨드 카림이라는 3명이서 2005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상장을 한 트위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잭 도시, 비즈 스톤, 에반 윌리엄스, 노아 글래스 이렇게 4명이서 창업을 했고 특히 이 사람들은 이후에 이제 다시 또 회사를 나와서 각자 또 창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유럽에서는 좀 오래된 기업인데 지멘스라는 독일 기업이 있는데 네, 유명하죠. 1847년에 창업을 했는데 여기는 사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 창업을 했더라고요. 베르너 지멘스, 요한 게오르크 지멘스, 요한 게오르크 할스케 이런 3사람이서 같이 창업을 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1946년에 모리타 아키오, 이부카 마사루 이렇게 2사람이서 같이 창업을 했더라고요. 네. 방금 이렇게 들어보신 것처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그 공동 창업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어르신들이요. 친구랑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5번째 이야기인데. 네. 꿈을 크게 갖는데 그러면 꿈을 크게 갖고 도전을 해라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도전하냐면 하여튼 가능한 한 2명이서 공동으로 해라. 2명이서. 3명까지도 하는데 하여튼 3명을 쌈나고 2명 해라. 그럼 2명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연구소를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해요. 근데 안에서는 혼자 왜냐하면 이제 직접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을 담당을 해요. 기술 연구개발. 그 다음에 생산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물건이 팔리나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돈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경영을 동시에 그걸 2개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연구소를 정말로 나하고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직위, 이 한 사람하고 같이 시작해서 저는 연구소 안에서 연구만 하고 보고서만 만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파트너는 밖에서 이제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뭐 이렇게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을 전담해서 했더라면은 아마 지금쯤 큰 돈 벌었을 거라고 크게 됐든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초창기에 그렇게 동업자와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이유와 그리고 몰라서.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하고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뛰어난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흉내 낼 수 없는 보고서를 만들고 문제를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연구소를 만들어서 좋은 보고서 만들면 대기업이든 정부든 와서 많이 프로젝트도 하고 보고서도 사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업자의 필요성을 느낀 거는 연구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서였나요? 한 2005년, 5년부터. 그때 이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셨군요. 혼자서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의 특성상 또 이 꼭 개인 플레이 단독 그러니까 모래알이죠. 모래알이.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 아무리 재주가 있는 젊은 친구들이라도 혼자서 하면은 거의 99%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이 하십시오. 둘이 하는데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도 좋고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어떤 친구를 선택을 하냐면 한 사람은 이공계, 한 사람은 이제 경상계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상계 쪽은 이렇게 경영 쪽을 담당하고 이공계 쪽은 이제 정말로 이렇게 그 기술 개발이나 제품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한데 두 사람은 가족보다도 더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저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저 친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파트너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게 평생에 그게 네. 창업을 하기 전에 그 평생의 직위를 찾으면은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럼 문과대나 사과대생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와 약간 분야가 다른. 예. 예,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경영 쪽과 물건을 생산하는 쪽을 분리해서 양쪽에 한 사람씩 해서 파트너로 정말로 집안식 부모 형제보다도 더한 사이로서 이렇게 모든 걸 내가 굶어 죽더라도 저 친구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려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직위를 만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벌써 절반은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히 알아서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정말 평생 함께 갈 직위를.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되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IT 관련 제품 개발이라든지 부품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관련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먼저 그 뛰어난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진 잠재 능력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뛰어난 영업력이나 경영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짝을 이뤄서 시작을 하라는 게 이게 제 5번째 조언입니다. 혼자서 하면은 거의 실패해요. 거의 실패합니다.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파트너를 2명을 하는데 절대로 챙기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지분 계산하고 못하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만 딱 처음에 약속을 딱 해놓고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2번 다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이게 하여튼 절대로 그게 파트너와 같이 일을 시작하라, 도전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갖되 그 큰 꿈을 어떻게 이제 그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거냐. 머리 좋은 똑똑한 두 젊은 친구가 이렇게 힘을 모으면 못할 게 없어요. 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하되 이렇게 파트너를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정말로 마음에 드는 친구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 같이 이렇게 그 사업을 할 그런 테마라든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뭐 경우에 따라 같이 여행도 가보고 해외 여행도 아까 말씀드렸던 4번째 그러니까 3번째 시야를 좀 넓혀라는 그런 것을 같이 경험을 해보면서 호흡을 같이 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로 이제 현실사에 도전하고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창업에서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걸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정말로 그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 하나 마음에 드는 친구 하나 사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 성패를 결정적으로 좌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번째고 마지막이 이제 사업을 벌리거든요.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어려운 고비들이 와요. 한 서너 차례, 너댓 차례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고비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은 한 3번, 4번 정도 있었죠. 한 4, 5년 동안에. 그래서 적은 편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그런 큰 고비가 올 때 되게 깨집니다. 힘들 때일수록 상대방을 비난을 해요. 상대방 탓을 해요. 근데 힘들 때일수록 자기가 먼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려운 고비일 때 끝까지 참고 버티고 상대방 파트너에 대해서 내가 먼저 희생한다, 내가 양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고비를 넘어가면은 한 걸음 더 뛰게 됩니다. 그래요. 저희 연구소도 그렇게 커왔거든요. 뛰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을 시작하면 고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런 고비일 때 고비가 오면은 이게 이제 이른바 고비라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즐기세요. 즐기고 절대 주위에서 뭐 이런 소리 좀 소리 하고 뭐 그냥 돈 관계가 얽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절대 자기 동업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어려운 고비를 같이 넘어갈 때 그러면 이제 성공할 확률이 90%로 퍽 하고 뜁니다. 뛰어요. 저는 사업의 승패를 떠나가지고요. 평생 그렇게 어려울 때 내 탓을 하고 끝까지 친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직위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근데 직위를 얻은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네, 끝나면 의미가 없는데 설사 조금 힘들고 잘 안 되더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되겠구나. 근데 정말로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하고 둘이서 하는 경우에 그 어려운 고비를 부딪혔을 때 혼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힘든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옆에 그나마 이렇게 같이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렇죠. 든든하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비 때 하여튼 사업이 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욕심 부리는 순간 다 깨집니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순간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20, 30대 사회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아까 잠깐 그 서두에 기사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창업 아니 그 취업 관련해서 인턴이네 뭐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그닥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었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갈수록 이제 낙타 바늘이 돼가는 취업 시장에 어마어마한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바늘 구멍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이렇게 소모전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나 중상위권 정도에 있는 젊은 친구들 같으면 대기업 취직에도 좋고 중소기업 취직에도 좋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른바 상위권에 정말로 똑똑한 친구들, 인류대학 나온 친구들, 머리 좋은 친구들, 월급쟁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생각 버리세요. 사람 한 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라고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훌륭한 어떤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어떤 사업가가 되고 이런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누구든지 도전해서 노력하면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머리가 또 더 좋고 똑똑한 친구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똑똑한 친구들이 그런 그 사업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해야 나라 경제도 이렇게 튼튼해지고 개인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설령 그렇게 도전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성공을 못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50대가 되고 60대 되고 70대가 돼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절대 후회 안 해요. 그러나
무슨 대기업이네 공기업이네 해가지고 명퇴당한다든지 하면은 뭐 이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나 이거 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뭐 이 생각하고 가정 파탄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뭐 다행히 뭐 조금 이렇게 노후 대책 마련해가지고 했다라고 해도 완전히 쫌생이에요. 그 세상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세상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부모들 세대들이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르거든요.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머리 좋은 친구들 도전해서 성공하십시오. 성공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준이라고 흔히 말하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계속 목매달고 그 길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세상, 사회의 모습을 스스로 도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은 우리 스스로 조금 그런 시대가 되려면은 나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류대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만 도전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 공기업이니 대기업이니 그 천편일률적으로 사회적 틀에 맞춰져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고 거기에 사실 독식을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뒤집어져야지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문화원 선생님께서 마지막 부분을 또 이렇게 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네요. 뒤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른바 아까 처음에 삼성그룹이 대학 총장 추천제로 해서 이렇게 좀 걸러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아서 좀 화제가 돼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거고, 네. 이런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취직을 하려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인류대학 나와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지금 이제 우리 문화원석에서 지적해 주신 분들은 그러면은 인류대학 나오지 않으면 창업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 개인의 경험, 제가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죠. 물론 저도 명색이 인류대학이라는 걸 이제 나왔습니다. 재수를 해서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을 나왔는데, 제가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그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대학교 때. 학사 경고도 받고 막 그때는 이제 막 데모로 막 이렇게 박정희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말할 수 없이 열등감을 막 가졌어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요? 네. 열등감도 갖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연구나 공부하는 걸 평생의 직업으로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예요, 사실은. 넌센스인데 뭐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군대를 가야 돼요. 네. 그때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 자리 알아놓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박정희 씨가 이렇게 이제 암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난장판을 칠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문제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네, 지금은. 뭐 학교 다닐 때에 데모했다든지 운동권 학생들. 운동권 학생의 경우에는 그때 군대를 막 강제로 보낸다든지 그렇죠. 해서 이제 특히 심한 경우에는 막 월북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해서 의문사 많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운동권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정부 때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였어요. 제가 군대를 가야 될 때가.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가면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어떤 그런 걸 좀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학생들 누구나 조금 약간의 그런 공포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그때게 이왕 뭐 가는 건 가는 거라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대학원을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뭐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공부를 뭐 이렇게 내 평생이 직업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 꿈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제 주변에서요, 공부하려고 대학원 간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네. 소나기라도 좀 피해놓고 보자. 그때는 이제 대학원을 가면은 군 입대가 2년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연기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수그러들겠지. 그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본의 아니게 갔어요. 정말로 집안 형편이 그때는 다 가난해가지고 빨리 취직해서 군대 갔다가 돈을 벌어도 모자를 판국했는데 또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서 이제 뭐해?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놀 수는 없어서 그냥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그 외국 논문들을 봤어요. 논문집 책을 하나 봤어요. 아, 참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도 안 볼 텐데. 이제 뭐 예. 뭔가 이제 전공을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대학원을 가면은. 근데 물론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 논문집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혼자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때 이제 머리가 튼 거죠. 그때,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라고 그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머리가 팍 천재적으로 이렇게 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학교 때 머리가 이렇게 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뭐 대학원, 어떤 사람은 뭐 사회에 나와서 아니면은 죽기 직전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직까지 안 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접하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 그다음에 네. 또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또 다르거든. 근데 대다수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적성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 애들의 적성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 적성을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교육하죠. 네, 그러니까 예. 본인도 부모도 잘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뭐 공부하다가 인류대학 갔던 애가 느닷없이 음악한다고 음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컨대 그 친구의 적성은 음악이었는데. 그렇죠. 뒤늦게 이제 그게 터진 거거나 그 기회를 접한 거죠.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냥 학교 공부만 잘한다라고 해서 인생이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그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이 천차만별의 직업으로 다 먹고 살아요. 그냥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월급만으로 먹고 살지 않아요. 음식 좀 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여행업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뭐 식품 회사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수출입 뭐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로 해서 아니면 뭐 가수가 돼서 먹고 살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돼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양하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뭐 제대로 이렇게 중고등학교도 학교 수업도 못 받고 대학교 수업도 못 했다라고 해서 그 누가 욕하나요? 아니죠. 네. 그 스케이트 잘 타는 걸로 그 김연아라는 그 인격체를 인정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한다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공부를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좀 더 부족하고 모자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한 기회에 자기 적성을 발견할 때가 이렇게 반드시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자기도 그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뻥 하고 터지는 뭔가가 그런 때가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때나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류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뭔가 많이 실제로 이렇게 사업 같은 것도 해보면은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라고 그래서 사업자라고 보다는 별로 관계없는 것들이 오히려 태반이에요. 상관이 없죠, 사실은요. 네, 예. 태반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처음에 고생해가지고 조금 돈 벌어서 여러분들이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을 채용해서 뿌리시면 됩니다. 네. 돈 좀 벌어가지고 고용해서 뿌리면 돼요. 채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대학을 이렇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생이 조금 이렇게 처지거나 하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 어떤 적성과 언제 어느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능력이나 역량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뻥 하고 터지는 그런 때가 오고 그런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학교 인류대학 나오고 관계없이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렇죠.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안 갈수록 사회적인 개인적인 또는 대가 이른바 기회비용이죠.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됩니다. 이미 그런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상태죠. 지금도. 네. 말할 수 없이 커져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우리 젊은 이제 20, 30대뿐만 아니라 근데 어린애를 키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내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걸 물론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학교 가면은 기계적으로 시험 보고 거기에서 성적이 나오고 서열이 정해져서 대학을 가고 못 가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 안전하게 좀 자식이 컸으면 하고 바라죠. 누구든지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안전하게 이렇게 커주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부모 자신은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왔냐 이겁니다. 사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들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네. 그 길이 전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 정도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못 나오셨는데도 한평생을 자식들 잘 키우고 이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초등학교도 이렇게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뭔가 그로 인해서 기가 죽었다든지 인생이 실패했다든지 하냐.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되신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들이 둘이 있는데 당장 애들을 보면은 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기타를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도 좀 해라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또 제가 기타에 좀 소질이 있나라고 이걸 관심 있게 봅니다.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도 이 아이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보이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을 하죠. 그렇게 하면. 얘가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타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잘 치는 것 같은데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나중에 얘가 대학을 안 가고 기타로 뭔가를 사회에 나가서 했을 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걱정을 합니다. 네. 걱정을 하는데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거나 누가 이렇게 이거 기타 치는 사람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줍니다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식이 기타를 치면서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 본인이 만들어가는 건데 부모는 모르죠. 그 길을 만들어간다는 이미 이제 시대가 이미 9세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자식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바뀔지를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과거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에 딱 이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서는 이렇게 잘 몰라요. 모르고 항상 미래 세대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관점에서 자기가 경험해왔던 관점에서만 그 틀 속에서만 보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내 자식이 살아가는 이제 세상은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맞아요. 예, 저희 바뀌었잖아요. 부모님이 살던 세상하고 지금 제가 사는 세상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부모들은 모르죠. 근데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과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사회적인 통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통념이 잘못된 것이건 아니면 올바른 것이건 관계없이 대부분이 잘못된 통념이죠, 지금. 한국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통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식을 그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틀 속으로 갖다가 계속 몰아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악순환입니다. 내 자식이 그 정말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도 이제 뺏어버리는 게 됩니다. 부모들이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미 결정을 지어놔버려요. 기회도 뭐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지만 제 자식이 아마 그 클래식 기타를 치고 힙합에 푹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들어요. 밤새도록 그걸 그냥 막 말도 못하고 발음도 엉망인데도 힙합을 네. 막 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음악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스럽죠. 네. 걱정스러운데 한편으로는 말은 저도 똑같이 합니다. 여느 부모처럼. 야, 이왕이면 조금 그 공부 좀 하고 뭐 나름대로 창피해 그래도 뭐 주위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이렇게 너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어차피 네가 대학 갈 거면 이왕이면은 그 공부 조금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네가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네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어차피 네가 대학에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자존심 있지. 좀 못한 대학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지금 음악에 푹 빠져서 뭐 하는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더 우선순위를 두고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몸이 안 따르고 행동이 안 따른다 이거죠. 네. 사실 오늘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경제소프트 좋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